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선 때는 물론 취임 이후에도 연설이나 홍보 분야에서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박근혜 퇴진하라고 왔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재판부가 이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지 4년여 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저도 보니까요. 아마 이게 2016년 말쯤이었죠. 10월 정도부터 아마 TVPC가 나와서 이게 아마 촛불 집회가 한 5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예. 한 20몇 회 정도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대부분 참가했습니다만 결국은 아마 탄핵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실현한 거라 본다 그러면 아마 오늘 재판은 법치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결국은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게 대통령일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그걸 시켜준 것이고요. 결국은 아마 촛불혁명에 나섰던 국민들이 그 일단락 지어졌다. 일단 거기에 어쨌든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재판 기간이 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심, 2심, 3심.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두 번이나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한 번에 파기환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재상고에 대해서 이제 20년 형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뇌물, 그리고 뭐 국고 손실. 그래서 1심, 2심, 3심도 워낙 혐의가 많고 증거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건 유죄났다가 또 2심에서 뒤집혀서 무죄가 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반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태극기 부대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진영 논리에서 상당히 극우적 성향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제 활동적으로 하면서 이제 많은 어떤 국가적 혼란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4년여 동안에 결국 오늘 재상고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리고 물론 취임 전부터 이제 촛불 전국이 있었고 또 수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라진 국가 국민을 이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물론 뭐 사면이 통합하는 어떤 꼭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재판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약간 대국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통합 문제에 이제는 좀 많이 정책적 아니면 정치적 고려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 재판과는 이제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가석방, 지금 저 사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사면이 없다면 언제 출소가? 그러니까 오늘 20년 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공천 개입했던 게 2년이니까 합치면 22년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은 지금 지금까지 아마 3년 거의 4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18년도 살아야 되니까 지금 따져 보니까 한
몇 년이죠? 2039년. 2039년까지 뭐 살아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다. 거의 네.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도 참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나누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에요. 예. 근데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뇌물이 주로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심, 2심을 거치면서 사실은 뇌물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직무행활에서 뇌물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분리해서 선고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법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국정농단 관련된 뇌물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유죄 문제에서는 크게 다툼이 없었던 걸 보이고요. 예. 단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판부마다 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또 특활비로 인정을 국고 손실죄로 인정을 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병헌 전 원장과 관련된 2억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특가법상 이제 국고 손실죄로 인정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내용대로 결국 심리를 한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재상고된 거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기환송심은요. 재판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미 파기환송 취지로 이유를 설치했기 때문에 예. 그 내용대로 재판을 하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하느라고 한 7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적어도 한 1년 정도 빨리 끝날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어깨 수술로 인해서 재판이 굉장히 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이제 2심 때보다 그 형량이 10년가량 줄어들면서 재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판단한 배경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게 병합이 됐어요. 처음에는 지금 국정농단 사건하고 특활비 사건 별도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합쳐지다 보니까 두 개 별개를 했을 때는 아마 30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합쳐지면서 물론 뭐 합쳐진다고 해서 형량이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줄게 돼 있고 아마 형량이 대법원에서 아마 파기환송할 때 뇌물 부분이라든지 이런 유무죄 부분은 거의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상고하더라도 뭐 제가 봤을 때 형량이 뭐 변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다시 올라온 사건이라 아마 그대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재판부가 나이도 고려했다라는 또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양형 참작 사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새누리당 공천 관련해서 2년에다가 오늘 재상고심 기각으로 말미암아서 확정된 20년 합치면 22년 아닙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87세까지 이제 복역을 해야 하는데 뭐 재판부는 뭐 그런 내용을 참작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선고에 비해서 파기환송심에서 한 10년 정도 형이 줄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재상고에서 대법원에서 이걸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 뭐 나이적인 문제도 물론 고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그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판결로 한국 정치사에서는 이제 최근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어두운 역사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라는 이제 불명예에 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4번째 유죄를 확정받은 기결수가 됐습니다. 이게 참 한국 역사의 안타까운 그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좀 달리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이제 정경유착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경영권 승계라는 게 있고 예. 대통령은 그 권한이 있고 그걸 해줄.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 독재 시대에 있을 법한 한 80년대, 90년대 없어져야 될 그 구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재현 단계거든요. 물론 네.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돈 버는 건 아니다 그러는데 결국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벌이 그 돈을 왜 내겠습니까? 본인들이 그 돈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전형적인 후진국형 이제
정경 유착 예. 이런 어떤 고리를 저는 뭐 이번 계기로 해서 끊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사법 절차 거의 마무리가 된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우리가 뭐 많이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일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장시호 씨랄지 이런 차은택 씨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강요죄 관련해서 이게 강요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의 재판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뭐 언론에서 그렇게 관심 받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나머지 재판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그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는 18일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과거 발언 듣고 오시죠.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예, 박영수 특검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고 형량 뭐 사실상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뇌물 금액이 얼마냐. 예. 이게 사실은 준 거하고 받은 게 같아야 되잖아요. 다르면 네. 안 되는데 사실 받은 사람들의 뇌물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심에서 70억 하다가 86억으로 거의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재용 재판에 1심은 이제 89억 인정했는데 2심에서 많이 빠졌어요. 한 50억 정도 빠졌는데 네. 말 3마리 한 34억이랑 그다음에 영지센터에 한 거 16억 정도가 뇌물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 2심 재판이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뭐 최순실 재판에서 몇 번 했거든요. 그때 예. 동안 거의 그 뇌물 액수는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용 재판 항소심에서 그 50억 정도 빠지면서 결국 집행유예를 해준 거거든요. 1심에서는 5년 났는데 2심에서는 2년 6개월에 이제 집행유예 4년 해줬는데 예.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하면서 결국은 그 50억 뇌물 인정된다. 그럼 지금 2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뇌물액은 어쨌든 준 거는 86억이 된 거예요. 예. 근데 1심에서 89억 했을 때 5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형량으로 봐더라도 이게 뭐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정상 봤는데 근데 이제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 준법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사람도 지정해주고 이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없는 제도예요. 미국에 예. 있는 제도인데 회사 같은데 어떤 처벌할 때 이걸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뭐 집행유예 해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예. 안 그러면 그냥 4년 6개월인데 5년 선고하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선고한 예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아마 재판부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뇌물액은 지금 86억이라고 다 확정됐는데 아니 86억이나 준 사람을 집행유예 시켜준다? 국민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통은 집행유예 기준이요. 일반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정도 이상 주면은 집행유예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네. 반성하거나 아니면 전과가 없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막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지시해가지고 줬다. 이 정도인데 예. 86억이나 줬는데 그 다 이유가 있이 준 거잖아요. 왜냐면 뭐 이유 그냥 강제로 뺏겠다 그러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고 경영권 승계라는 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얻어갈 이익은 제가 보기에 준 돈에 아마 수십 수천 배가 되겠죠. 예. 아마 재판부는 고민을 할 텐데 저는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집행유예 높지 예상하신다.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다음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됐는데 선고된 이유가 아까 우리 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 50억 정도가 뇌물세 빠졌어요. 네.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이 50억을 거의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결국 8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액수를 비교해보고 1심 선고 형량과 비교해보면 사실은 그냥 법 원칙에 의하면 실형 선고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어떤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양형 사유 이제 그런 걸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재판부는
사실은 1심 때는 뭐 실형이 선고됐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같은 건 아니거든요. 상황도 많이 변했고 특히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원상 회복했고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 준법감시위원회의 어떤 효용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분을 좀 찾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유한 것이냐 아니면 권력자로부터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유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건지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마 예.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저도 우리 현 변호사 얘기처럼 아마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열린 이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재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이게 저는 어떤 경우든 다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집행유예 나오면 당연히 특검에서 상고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실형이 나오면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무조건 다시 간다. 예.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지금 또 말씀처럼 사실은 이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라는 게 어찌 보면 이게 그럼 만약에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요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뭐 뇌물이라든지 횡령 문제 됐을 때 나도 이거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제도라서 앞으로는 이거를 만약에 정식으로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기업인은 만들어주고 민간인들도 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인허가라든지 이거 관련했을 때. 그럼 나는 왜 안 만들어주냐 이럴 수 있어요. 네. 누구는 만들어주고 누구는 안 만들어주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느 정도 뭐 규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계속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누구는 이거 만들어서 집행유예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 그 대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 자, 오늘 18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어떻게 내려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사실상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이미 지금 사면론이 불붙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사면에 대한 또 긍정적인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사면을 논하는 건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오늘 확정이 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감 생활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사면을 하는 논의는 물론 이전에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죠. 주장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 화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대통령과 조율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면의 시기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이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꺼내는 건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아마 그 범여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뒤쪽으로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저도 뭐 주위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지 그 시기가 언제냐 네.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이 다르고 빨리 해야 한다, 늦게 해야 한다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이지 사면은 될 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좀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어느 때가 될 것이냐 그것만 좀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앞으로 이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면의 요건은 갖췄거든요. 예. 그리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직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이르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면 이야기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와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는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시죠.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 대법원의 선고 직후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또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사면 청와대에서 좀 입장을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입장 밝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뭐 다음 주든지 있다면 기자회견 때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건 언제 할 거냐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점을 제가 제시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임기를 넘길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임기 그러니까 후임자에게 넘길 거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아마 전두환 노태우 사면 때도 보면은 대선 국면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후임 당선자가 선임 앞에 있는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형식이 됐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아마 국민들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직후에 여론조사를 지금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거의 80-90% 반대하고 또 더군다나 보면은 이게 국민 뭐 통합 얘기하는데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할 거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절대 아니라는 사람도 많고 물론 여론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본인들의 뭐 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들도 지금 어떤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 이런 게 저는 국민들의 마음도 좀 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여론의 항배 그 다음에 이게 또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 선거 전후에 된다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세 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어떤 형식으로 좀 그 입장을 밝힐 거라고 당연히 보십니까? 질문 나올 텐데요. 원칙적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도 국민 눈높이 지금 아마 정무수석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결국 여론의 추세를 본다는 얘기고 아마 그 형식도 중요합니다. 누가 건의하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당 대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처럼 뭐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건의한다든지 어찌 보면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선 국면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양이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과의 뭐 영수회담 제안도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제안하는 거하고 또 야당 대표가 제안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뭐 내가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걸 밝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시 사면 또는 또 선별적인 사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진행이 되면 이제 동시 사면이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범죄 혐의 자체는 분명히 이제 구분은 돼요.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최서원 씨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주로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뭐 개입은 했지만 본인이 그 범죄 혐의만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재물을 취득하거나 그런 면은 좀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라는 회사의 어떤 횡령이랄지 또 다스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미국 소송을 하면서 이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면과 관련해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면 자체가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반성이나 그런 걸 요구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이제 국민의 어떤 정서랄지 눈높이는 뭐 신경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의 리더십 그리고 결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변수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경험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징역형이라든지 벌금형은 사면을 해주지만 추징금은 이제 사면을 그때 안 해줬거든요. 그때도 한 2천억 넘었는데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 다 냈어요. 전두환 씨는 반쯤밖에 안 했죠, 지금도. 근데 지금도 보면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추징금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57억인가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5억인데요. 이거를 또 누가 내느냐. 제가 보기에 중요해요. 그것도 국민들 여론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 자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면 어쨌든 뭐 정치 탄압이다 하고 있는데 그 대리인 본인들이 아니라 뭐 변호인들 대리인들이 어떤 또 이 얘기를 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사과 부분도 있지만 저는 추징금은 어쨌든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거를 또 나중에 뭐 사면의 대상이다든지 아니면 이걸 또 안 내겠다로 한다 예.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또 왜 괜히 사면해주지 않냐 이런 얘기 분명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의 행동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원래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징금의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본인의 재산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추징해서 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면의 전제 조건을 추징한 금액을 내느냐 안 내느냐 가지고 따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사면이 어떻게 보면 사면의 어떤 진정성이 좀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뭐 추징할 걸 약속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이걸 확보한다랄지 그런 걸 전제로 사면을 한다고 하면 예. 사면에 대한 어떤 진정성, 통합의 효과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훼손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추징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모양새가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그걸 납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아마 검찰에서 확보해 압류 같은 거 다 해놨을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거를 집행해서 받는 거하고 그런 절차는 저는 좀 뭐 필요하지 않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제 뭐 당사자들이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아서 지금 사면은 좀 이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조만간 있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청와대가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